오늘은 좀 편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마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각자 어떤 특정한 이제 컨텐츠 분야에서 창작에 종사하시거나 또 앞으로 또 종사하실 그런 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각자 어떠한 분야에 여러분들이 종사하시든 간에 그 분야에서 그 해당 컨텐츠에 대한 어떤 저작권 전문가가 한번 돼보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서태지라는 가수를 알고 계세요? 네, 서태지 가수 여러분들 이름은 다 아시죠? 그런데 서태지가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그 노래를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네, 만약 알고 계신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저희 한 조카뻘 때는 세대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서태지를 아느냐고 물어봤더니 전혀 모르더라고요. 네. 저도 서태지를 이름만 알지 서태지가 부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 한 곡도 몰라요. 물론 들어는 봤겠죠. 그러나 제가 한쪽 귀로 들어와서 한쪽 귀로 흘러나갔기 때문에 저는 서태지가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또 그 노래를 들어도 그게 서태지 노래인지 뭐 소방차 노래인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만약 그렇다면 좀 세대가 젊은 세대일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저작권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저작권법보다는 그 해당 컨텐츠 분야, 즉 그 필드에 대한 지식이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떤 컨텐츠 분야에 대해서 먼저 전문가가 되어야 그 다음에 저작권법을 알고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저작권법은 그렇게 어려운 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의 모든 이론을 여러분들이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쟁점만 파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쟁점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낼 것이냐 하는 그 답은 뭐 책을 찾아본다든가 또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본다든가 이렇게 하면 충분합니다. 쟁점을 파악하는 것은 제가 사실 이 유튜브 영상을 지금 벌써 95개나 지금 올려놨거든요. 그 유튜브 영상만 이렇게 찾아봐도 중요한 쟁점들에 대한 어떤 개략적인 해답은 여러분들이 다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필드에 대한 지식이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이다. 또 그리고 그 필드에 대한 지식을 취득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점을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10년도 넘었을 거예요. 한 15년 정도 전에 당시 그 저작권위원회가 새로 출범을 하게 됐는데 그 출범시 행사에 갔던 적이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그 오프닝 세리머니 그런 데서 그 소녀시대라는 그 당시에 아주 그 유명한 걸그룹이 실제 출연을 했어요. 해서 이제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무용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그 소녀시대를 전혀 모르거든요. 그분들이 부르는 노래도 모르고 저하고 이제 세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 소녀시대 이름은 많이 들었죠. 그러나 그 소녀시대가 부른 노래는 하나도 몰랐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좋아했던 가수는 뭐 남궁옥분, 노고지리, 뭐 산울림 뭐 이런 참 여러분들은 뭐 들어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 제가 마지막으로 좋아했던 가수들이거든요. 그 이후에 나온 사람들은 사실 제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 소녀시대가 와서 노래를 불렀길래 제가 그 다음날 그 학교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내가 어제 소녀시대 실제 공연을 한번 봤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그 어떤 노래를 불렀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근데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제목이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기도해라는 노래가 아닌가? 기도해라는 제목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했더니 학생들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다가 소원을 말해봐라는 노래가 아니냐. 맞아요. 그 제목은 소원을 말해봐라는 노래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서 기도하라는 뭐 같은 그런 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라는 걸로 학생들한테 얘기했더니 학생들이 막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필드를 다 파악하고 거기에 그 등장하는 컨텐츠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갖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 저작권이라는 것은
그 분야가 너무나 다양하거든요. 콘텐츠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이제 9가지의 그런 필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9가지 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눠져요. 그 9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미술 저작물인데 미술 저작물 안에도 회화가 있고요. 조각이 있고 또 조형 미술이 있고요. 서예도 있고 응용 미술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예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죠. 요새는 뭐 미디어 아트라고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런 미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상당히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저작권법적인 어떤 쟁점에 대해서 그걸 적용해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작권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적인 기본적인 원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필드에 대한 지식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각자 그 해당 분야에서 그 필드에 대한 전문가들이시거든요. 또 앞으로 전문가가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저작권법의 기본적인 틀만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훨씬 그 해당 분야에서 저작권 전문가가 되기 쉽다는 것이죠. 제가 대학원에서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는 이 법을 전공하지 않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뭐 언론에 종사하는 분도 계셨고요. 사진 기자도 계셨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이 저작권에 대한 자기 분야에서 사진과 뭐 저작권 이런 식으로요. 또 미술과 저작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박사 논문을 쓰는 학생들이 꽤 있거든요. 뭐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이 저작권법적인 지식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콘텐츠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잘 융합할 수만 있다면 해당 분야에서 충분한 저작권 전문가가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꼭 변호사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저작권법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거나 할 때 민법이나 상법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콘텐츠 시대에서는 저작권법적인 지식이 더욱더 기본되는 그런 필요한 법률적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교통법을 잘 모르고서 운전을 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이 저작권법을 모르고서는 콘텐츠 사업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만큼 이 콘텐츠에 관한 기본법이 바로 저작권법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당 콘텐츠 분야에 종사하시게 되면은 많은 저작권법적인 이슈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떤 굳이 변호사를 찾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변호사를 찾아간다 하더라도 어떤 쟁점을 파악하고 가느냐 아니면 쟁점조차도 모르고 가느냐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법적인 이슈에 대해서 검색을 해서 해답을 찾고자 할 때도 무엇이 쟁점이 되는 것 정도는 알고 하셔야 되거든요. 그것을 모르고서 무작정 검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검색에 들어가기 위한 그 길잡이가 되는 것이 어떤 쟁점에 대한 파악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쟁점 파악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올려드린 이 영상 벌써 95개나 지금 올라 있는데 이 영상들만 좀 때때로 보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저작권법의 어떤 부분들이 쟁점이 된다. 특히 어떤 콘텐츠 분야에 어떤 쟁점들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해당 필드에 대한 지식이죠. 그것이 더욱더 중요하고 본질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마론 인형 아시나요? 여성분들은 어렸을 때 뭐 마론 인형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바비 인형이라고도 부른다고 해요. 저는 사실 이 마론 인형과 바비 인형이 다른 건 줄 알았더니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마론 인형, 제가 이 영상에는 그 마론 인형 한 3개 정도로 올려드릴게요.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원조 마론 인형이라고 하면은 이 오른쪽에 보이는 마론 인형, 이것은 표절일까요? 아닐까요? 또 왼쪽에 보이는 마론 인형은 어떻습니까? 자, 이제 이런 것이 소송이 되었을 때 이것이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이 표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표절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실질적 유사성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올려드렸는데요. 표절에 관한 제 다른 영상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이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표절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이 실질적 유사성을 누구의 기준에서 판단하느냐는 거죠. 어른들이 보면은 되게 유사하게 보이는 두 작품도 아이들의 눈에는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마론 인형도 이 세 개의 마론 인형이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유사해 보여도 실제 이 마론 인형을 가지고 노는 여자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달라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판례를 보면요, 이 마론 인형의 실질적 유사성, 즉 표절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 마론 인형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의 통계적인 그 연령대가 5살에서 6살 정도 된다 그래요. 5살에서 6살 사이의 여자 아이들의 기준에서 이 표절 여부, 실질적 유사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 미국의 판례입니다. 이런 판례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아주 유명한 이 아케이드 게임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참 상당히 유행했었는데 이 스트리트 파이터의 그 표절 여부가 문제로 됐던 케이스에서는 미국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했냐 하면은 이 표절 여부의 판단은 15세 되는 남자 청소년들의 기준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판사 또는 배심원이 실제 표절 여부를 판단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론 인형이면은 5, 6세 된 여자 어린이,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아케이드 게임이면은 15세의 남자 청소년의 입장이 되어서 판단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판사나 배심원들이 스스로 어떤 심리적인 가정을 해야 되겠죠. 자, 내가 5살 난 여자 어린이다 라는 가정을 하고서 이 표절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 굉장히 논리적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실제 재판을 하게 되면 큰 사건에서는 이 소비자 여론조사를 많이 합니다. 이걸 컨슈머 서베이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여론조사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론 인형의 경우에는 5세에서 6세 정도 되는 여자 어린이들 샘플을 한 500명 정도를 추려서 이 마론 인형들을 보여주고 같다고 느끼느냐 다르다고 느끼느냐 하는 것을 일종의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가지고서 법정에 증거로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실질적 유사성, 표절 여부를 누구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느냐는 것은 실제 그 콘텐츠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청중 또는 실제 그 콘텐츠를 창작하고 있는 업계의 종사자들, 평균적인 종사자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시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실제 소송의 승패를 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필드에 대한 지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저작권 사건에서는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홍대에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홍대는 그 미술대학이 상당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미술대학과 매년 한 번씩 그 합동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어요. 그 미대 교수님들과 그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서 그 세미나를 했었는데 특히 그 패러디, 그 다음에 차용 미술 이 부분이 이제 그 법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이 패러디를 표절로 볼 거냐, 또 그 다음에 차용 미술을 표절로 볼 것이냐. 차용 미술은 그 포스트 모더니즘 미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창작 기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차용에다가 빌려다가 어떤 나의 창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앤디 워홀이라는 그 유명한 현대 미술가가 있죠. 이 사람이 그 미키마우스를 가지고서 많은 창작을 했어요. 그 미키마우스는 월트 디즈니의 작품이죠. 이것을 차용에다가 자기의 작품을 그 미키마우스를 재해석을 해서 사실 정말 재해석을 했는지 제가 보기에는 월트 디즈니의 미키마우스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이 무슨 이제 미키마우스에 대한 재해석이다 해가지고 앤디 워홀의 미키마우스 작품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또 키스 헤링이라는 그 작가도 이 미키마우스라는 그 월트 디즈니의 원작품을 가지고서 어떤 작품을 만들었죠. 그런 작품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쿤스도 상당히 이제 그런 다른 사람의 작품을 패러디한다든가 변형해서 만든 그런 작품으로 유명한 그런 현대 미술가 중에 한 사람이죠. 이런 것이 저작권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그 미대 교수님들하고 그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미대 교수님들이 정말 너무나 많이 다양한 그 사례들을 제시해 주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어떤 저작권법적인 이론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말 무수하게 다양한 그런 차용 미술이나 패러디에 관한 사례들을 제시해 주시는 것을 보고 제가 정말 많이 감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례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접하는 그런 다양한 사례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제가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희 법조계에도 보면요, 해양대학을 나온 그 변호사님이 계세요. 또 선장 출신의 변호사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법대를 나온 그 변호사들보다 어떤 법적인 능력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어떤 선박과 관련된 사건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이 선박이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선박이 항구에서 가압류돼서 출항을 못했다. 이럴 때 그 손해배상을 산정하고 할 때 정말 그 선박은 이 덩치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건이 커요. 이런 사건들이 자주 생기지는 않지만 일단 사건이 생기면은 이런 선박을 다뤄본 변호사, 특히 선장 출신이라든가 해양대학을 나왔다든가 이런 그 필드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변호사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그 시장을 독점하는 그런 현상도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이제 현대는 오늘날은 정말 콘텐츠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죠. 얼마 전에 긴스버그라는 대법관이 사망을 했어요. 미국의 긴스버그 대법관, 여성 대법관이었고 모든 미국 국민들의 존경을 받았던 대법관인데 제가 왜 이분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의 딸이 긴스버그라는 그 교수입니다. 컬럼비아 대학에서 지적재산권, 특히 그 저작권과 상표법을 가르쳐요. 제가 이분한테 그 컬럼비아 대학에서 저작권법과 상표법을 배웠거든요. 이 컬럼비아 대학이 이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미국에서는 최고의 대학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컬럼비아 대학이 미국의 대학, 법과대학, 로스쿨 중에서 지적재산권 분야의 최고 대학으로 평가받는 데에는 바로 이 긴스버그 교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긴스버그 대법관의 딸이죠. 그런데 이분이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은 그 하버드 대학을 나왔는데 하버드 대학을 졸업할 때 성적이 굉장히 좋았대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너 이제 어떤 분야를 전공을 할 생각이냐? 그럴 때 자기가 저작권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들 깜짝 놀래더래요. 그 당시에는 법과대학 졸업할 때 성적이 좋으면은 다들 그 회사법이나 세법 이런 돈이 많이 벌리는 그런 이제 분야를 선택을 많이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같이 이제 성적이 좋은 사람이 별로 인기도 없는 저작권 분야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앞으로 15년 후에는 이 저작권 분야가 정말 각광을 받는 그런 분야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먼저 선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작권을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강의를 들을 때가 아마 이제 이분이 그 법과대학을 졸업한 지 한 15년 정도 되는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94년도였는데, 1994년도. 벌써 25년이 지났죠. 그때 미국에서는 이제 저작권 산업이 막 꽃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분야가 상당히 각광을 받는 그런 분야로 부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도 그때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앞으로 15년, 20년 후에는 이 콘텐츠 산업이 꽃을 피울 것이고 또 그리고 저작권 분야가 상당히 각광을 받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보다 조금 늦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에 와서 정말 우리나라도 이제 1인 미디어 시대, 또 그리고 누구나 어떤 콘텐츠에 대한 생산자가 되고 또 유통자가 되고 또 이용자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죠. 이제 저작권법이 정말 중요한 그런 법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저작권법을 모르고서는 콘텐츠 사업을 영위한다는 것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자신의 필드에서 저작권 분야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권해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인 틀만 알고 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강의 영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저작권법에 대한 기본기를 익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익히게 된 그런 콘텐츠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해당 분야에서 저작권 전문가가 한번 되어보시기를 한번 권고해 드립니다.